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일범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강의를 당분간 쉬었었는데 이제 다시 선택형 강의로 올해부터 처음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형사법 선택형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형사법 선택형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선택형만큼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고 깔끔한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선택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시 선택형 문제를 진짜 많이 푸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뭐냐면은 변시 선택형 문제를 계속 이제 풀다 보면은 이게 계속 선지가 겹치고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시 선택형 문제만 풀더라도 이 선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나왔던 거니까 이건 당연히 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이제 학습이 될 거예요. 그냥 변시 선택형 문제를 쭉 풀기만 하셔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변시 선택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선택형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총 12회차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일단 14회 변호사 시험부터 내일은 이제 13회 변호사 시험, 그 다음날 토요일은 12회 변호사 시험 쭉쭉쭉 하다가 이제 12회차까지 하면은 나중에 3회 변호사 시험까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끝나나요? 네, 끝납니다. 자, 여기서 뒤에 1회차랑 2회차 변호사 시험 이거는 저는 이제 이번에는 강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1, 2회차 변호사 시험 한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랑 사뭇 유형이 조금 달라요. 나오는 문제의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나오는 문제가 묻는 그 지점 이런 것들이 지금이랑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4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선택형의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대체 사례형 문제인지 선택형 문제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례형 문제가 선택형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례형을 잘하면은 점점 더 선택형을 잘하는 그렇게 사례형 실력이랑 선택형 실력이 정비례하는 그런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로 위로 올라갈수록 사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진짜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학설 그 자체를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에 나오는 학설 같은 거를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좀 옛날 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으나 이제 오늘 맞닥뜨릴 이 14회 변호사 시험 문제만 하더라도 학설을 물어보면서 그 학설에 대한 설명만 묻는 게 아니라 그 학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묻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이제 완전 초반의 변호사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은요 생각보다 시간 대비 효용이 별로 크진 않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해설은 3회차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4회 변호사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건데, 제가 나중에 이제 14회 변호사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도 뭐 언급을 드릴 거지만, 14회 변시 선택형은요, 상당히 저는 좀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왜 까다로웠냐면, 첫 번째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 사례형 선택형 문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사례형 선택형 문제라고 좀 명명을 했거든요. 이게 그 전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판례만 적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설까지 적용을 해야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로웠던 이유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떤 변시든 최신 판례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신 판례를 더 많이 반영을 하면서도 그걸 조금 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법리하고 이게 되게 헷갈리는 지점인데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아서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거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판이 많이 나오면서도 기존 법리를 꼬아가지고 되게 헷갈리게 됐기 때문에 까다로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옳은 문제,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형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옳은 걸 고르는 게 더 쉽나요? 아니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게 더 쉽나요? 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는 이제 5개 중에 4개가 옳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본 거네 하면서 샥샥 제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2개를 가지고 고민하시다가 뭐 맞추든 아니면 틀리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옳은 걸 고르는 문제는 하나만 옳고 나머지 4개가 다 틀린 거잖아요. 왜 4개가 다 틀린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이 옳은 걸 고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걸 고르는 게 더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14회 변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셔서 아시겠지만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법한데 그런 거 아니고 다 옳은 걸 고르는 문제만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세 가지가 14회 변호시험 선택형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준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16번부터 30번, 그 다음은 이제 31번부터 40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볼게요. 자, 1번 선지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명확 규정하고 있다면 위임범위 벗어났다. 끝이죠. 이건 틀린 겁니다. 위임해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예요. 이걸 고르신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의 판례 보셨을 때 이 서술적 개념이라는 말이 뭔지 좀 생소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헌법 판례에서 딱 적시를 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결정 요지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결정의 전문을 봐야 이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정 전문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으면은 서술적 개념이 뭐야? 이러면서 되게 헷갈려 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서술적 개념이라는 말은 딱 단순히 단어로 이제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게 아니라 주저리 풀어서 서술하는 거. 풀어서 개념 정의를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서술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조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죽인다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서술적 개념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사람을 뭐 칼로 찔러 죽인 자는, 아니면 뭐 사람을 목 졸라 죽인 자는, 이런 식으로 서술적 개념으로 들어가고자 하면은 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사람을 그 12월 1일 뭐 00시에 그 목을 졸라 죽인 자는, 아니면 혼자 죽인 자는, 여럿이 합동해서 죽인 자는, 이런 식으로 진짜 서술적 개념을 더 허용해 주자면 계속 더 한없이 서술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법조문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혼란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확성 원칙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명확성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명확성. 즉, 진짜 서술적 개념으로 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어의 유추 또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만 있을 정도면 되는 명확성이지, 이걸 가지고 진짜 최대한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그래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만으로 명확성 원칙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서술적 개념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어만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들어가서 이게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그건 이제 최소한의 명확성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1도 6357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이거 나왔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왜냐? 자, 읽어볼게요. 형소법 국선변호인에 규정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할 사유 중에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이 형사사건 아닌 다른 별개 사건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이 갑자기 이거는 지금 해당 형사사건 말고 다른 별개 사건에 대한 그것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좀 더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옳습니다.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형면제 사유에 관해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거. 이거는 피고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죄형법정주에 어긋나지 않습니다.